네, 어제 했던 면역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알러지 반응 얘기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지겹겠지만, 뒷부분 요약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는 똑같이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타겟이 되느냐가 달라질 뿐이지, 똑같아요. 병원균에 대응하는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항체로 기억을 해서 다음번에 똑같은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원군의 일부 항원을 인식해서 우리가 파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아프지 않게끔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알러지도 똑같아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알러젠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알러젠도 뭐 꽃가루나 아니면은 진먼지 진드기 껍데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항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항원을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알레르기에 관여되는 항체는 IgE예요. IgE. 그래서 요 IgE와 관련된 항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IgE는 비만 세포에 부착된다고 했는데 이게 뚱뚱한 비만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비만은 아니고 한국말로 붙이다 보니까 마스셀이나 그런 개념인데 이름이 비만 세포라고 이제 한국 이름으로 붙여진 거예요. 뚱뚱한 많은 그래뉴얼 그러니까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gE 항체가 이 세포에 부착되고요. 민감화 단계가 되는 거죠. 민감해지면은 다음번에 똑같은 알러젠, 항원이 알러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만세포 IgE에 결합하고 이 IgE가 결합되어 있는 비만세포의 그레뉴 주머니에 히스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은 세포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점액 같은 거를 유출을 시키게 됩니다. 또는 이제 점액이 생성되니까 공기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기도도 축소시키고. 그래서 일부 사람에게는 비만세포에 의해 분비된 화학물질이 허파에 있는 작은 공기 운반관을 수축시킨다. 이게 이제 아스마라고 하는 천식이 되는 거죠. 천식. 여튼 천식도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러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알러젠이라고 하는 아이를 인식하는 항체가 비만세포 부착이 돼서 다음번에 왔을 때 한 번 알러지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가 생기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대부분의 항체를 생산하는 성질세포에는 B셀이 B세포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역 반응에 대해서 요약을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줬었어요. 외부 환경 쪽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 이 벽이죠, 여기가. 장벽이라고 하는 부분, 뭐, 피부나 아니면 점액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외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가. 그리고 내부 쪽에는 자가 면역. 자가 면역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적응 면역, 후천 면역, 획득 면역. 물리적 장벽에는 피부, 그리고 표피나 피부나 뭐 똑같죠. 피부가 이제 표피층하고 진피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할 거고요. 그 표피층에 이제 상피세포가 있는데 상피세포 중간중간에 연결해주는 이 타이트 정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물질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호흡기나 이 안쪽 부분엔 점액층이 있고요. 그다음 섬모 등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외부에서 진입하는 병원균을 막아준다. 그리고 그 병원균이 세포 안으로 진입해서 내 몸 안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자가 면역이 작동하게 되죠. 자가 면역에는 염증, 인플라메이션, 붓는 거, 부종이나 통증도 다 염증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인터페론, 그리고 발열원, 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적응 면역에 항체가 있다고 그랬고, 기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항체와 항원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을 인식해서 세포 사멸을 도와주는 보채 시스템. 그래서 제가 주황색과 빨간색의 교집합 부분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채 시스템도 항원과 항체 반응을 인식해서 작동하는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집합에 넣었어요. 그리고 적응 면역의 세포성 면역, T셀, T림포사이트. 근데 보조적인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었죠. 보조 수용체로 CD4번을 갖고 있으면 도움 T세포, CD8을 갖고 있으면 살상 T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애 있다고 그랬고, 조절한 T렉이라고 하는 조절짝이 있었죠. T 메모리, 세포성 면역. T가 티슈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세포 면역. 왜 세포 면역이냐? T 림포사이트가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균은 예전에 기억 한 번 정도 만났던 친구. 혈액성 면역, 혈액, 체액성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혈액에 무엇을 만들어내는 면역? 이거는 블러드 관여한다. B셀이라고 그러고 혈액에 뭔가를 뿌리죠. 직접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B세포가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지 못해요. 혈액성 면역에서는 항체를 만들게 되죠. 항체. 형질세포. 그리고 기억세포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면역 반응을 뭐 1차, 2차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적응 면역에서 처음 만났을 때 1차, 두 번째 만났을 때 2차. 그리고 한 가지 더, 맨 마지막에 나왔던 능동 면역.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 적응 면역은 능동 면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동 면역은 항체를 밖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수유라고 그랬었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일시적으로 제가 받는 거예요. 근데 오래 유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면역 반응의 전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나긴 시간 뭐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예요. 주가 되는 내용.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공자로서 우리 몸에서 병원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14장입니다. 14장은 이제 감염병 얘기인데요. 감염병을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요즘 감염 질환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들이 외부의 병원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병원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행태를 감염이라고 얘기하고요. 인펙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감염, 외부 병원균의 우리 몸 내로의 진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우리가 아프면은 대부분은 다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이 슬슬 나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살짝 마음을 놓거나 아니면은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감염이 진행이 되는 거죠. 면역세포를 이기는 거죠. 감염된 병원균이. 그러면 한동안은 그 면역 반응과 그리고 감염된 병원균이 내 몸에서 떠날 때까지는 아프죠. 이 장에서는 사람 질병 감염병, 그리고 질병의 경과, 병원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가, 감염병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신종 감염병, 그리고 뭐 건강 항상성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 질병의 감염병인데요. 뭐 예전부터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인식은 됐었어요. 근데 어떠한 형태 없이 그냥 사람들이 아파, 죽어나가. 그래서 여기 뭐 의사들 전염병이 돌 때 감염 방지를 위해 새부리 모양의 탈을 썼다. 이거 완전히 중세 때 얘기고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실체가 안 보여요. 병원균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병원균이라는 거는 이 책에도 소개가 되겠지만 박테리아 아니면 바이러스예요. 대부분 이건 다 미생물이죠, 미생물.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실체가 없어. 중세 때 뭐 이 부리 쓰고 다니고 뭐 마을에 괜히 그 마녀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죽이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나라님께서 또는 나라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이슈가 불리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 또 다른 이슈를 만들고 병원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염병 이건 전염병이라는 거는 또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환마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두나 이런 것들 역병이라고 했던 것들 천연두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뭐 임금님의 덕이 부족해서 뭐 통치자의 무능으로 뭐 그런 걸로 돌렸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구술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고 서양에서는 불의의사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질병 원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했었죠.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한 건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19세기 말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맨날 우유만 생각하는데 파스텔 우유 루이스 파스테르 로버트 콕이라는 사람이 미생물이라는 존재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통 하나로 되어 있는 뭐 현미경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꾸물거리는 애들을 관찰을 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이 박테리아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굉장히 멋지신 분이에요, 이 사람. 존경스럽죠. 질병의 세균 이론, Germ Theory of Disease. 점이라는 게 박테리아나 이런 질병균,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아니고 좀 지난 얘기긴 한데요. 전 세계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예요. 제일 많이 사망하는 게 뭐 기타 여기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겁니다. 인펙셔스 디지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또는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병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급성 호흡기 질환, 숫자가 꽤 많죠, 생각보다.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급성 호흡기 질환도 감염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기타 감염병하고 호흡기 질환하면 반 정도 차지하고 있죠. 에이즈에 의한 사망, 그리고 설사병이나 다이아리닉 디지즈 같은 경우는 열대 지방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열병하고 같이 동원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 열대성 질환, 결핵. 결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결핵이 지금 뭐 환자가 그때그때 한 번씩 나타나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크게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결핵도 약을 먹어서 우리가 백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튜버클로시스 결핵 주사 다 맞았어요. 근데 가끔 안 맞으신 분들이 있거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핵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뭐 코로나 시기니까 이런 말라리아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죠. 설사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이즈도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었는데요. 진짜 2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는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죽는 병. 그래서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말세에 이게 이제 1990 몇 년 뭐 이런 거죠. 3년 막에서 94년, 99년, 2000년도 넘어가는 밀레니엄이 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2001년생이죠. 대부분. 2000년생도 2002년생도 있겠구나. 그 시기에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질병입니다. 주요 감염 원인 바이러스와 세균, 뭐 말할 것도 없죠. 요게 이제 이 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라고 예측은 한 것 같진 않고요. 메르스하고 그 전에 사스 때문에 바이러스 파동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메르스 때문에 한번 뒤집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하나 들은 건데요. 지금 뭐 코비드 19이라고 해서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스, 중증, severe, 호흡기, 어큐트, 급성 호흡기 증후, 어큐트 레스피라토리 신드롬에서 사스, 코로나, 메르스는 미들 이스트 레스피라토리 신드롬, 코로나, 그리고 사스 코브2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코비드 19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의 상기도에 감염이 되는 여기 있는 이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이 스파이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면역학 배웠으니까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나 세계 모더나 화이자 너무 많이 듣지 않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제약회사들이에요 다. 요게 스파이크 단백질이고요. 이거를 뭘로 이용해요? 항체를 만들기 위한 항, 항, 원, 원. 그쵸. 이 항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체를 생산하게끔 능동 면역의 항원 백신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을 직접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 RNA 형태로 사용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는 DNA 백신들입니다. 여하튼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됐습니다. 항원 이제 알았죠? 항원 백신.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갖는 생활 주기예요. 동물 바이러스의 복제라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뭐 유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장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 사망을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들도 세포에 감염되기 전부터 감염돼서 자기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아니면 세포를 떠나는 그러한 생활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피를 보유하고 있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예를 합시다. 그럼 세포가 이제 직접적으로 숙주막에 이제 결합을 해서 들어오는데요. 요 스파이크 프로테인과 결합하는 세포 표면에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 단백질들을 수용체라고 얘기하고요. 이 수용체 단백질들은 바이러스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세포의 원래 기능, 고유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세포가 결합하거나 아까 타이트 정션과 같은 단백질이 나왔었는데요. 뭐 이런 단백질이 원래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바이러스가 교묘하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아까 그 도움T 세포가 CD4라는 보조 수용체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AIDS,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제 렌티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요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면역경필스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요 아이를 수용체로 사용해요. 이 바이러스는 T세포에만 감염돼요. 아까 뭐 면역결핍증 얘기 나왔었죠. 그게 이제 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건데 그 T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얘가. 면역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면역이? 세포성 면역이. 여튼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막단백질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막하고 외피하고 성질이 비슷해요. 지질층으로 돼 있어서 퓨전 합쳐지면서 들어가게 되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유전자죠.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걸 캡시드라고 얘기하고요. 들어간 다음에 요 캡시드가 벗겨지면서 유전자가 바깥으로 나오고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DNA에서 RNA를 만들 수 있는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가 무조건 핵으로 들어가야 돼요. 핵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 DNA를 요 숙주의 DNA 중합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 또는 DNA에서 mRNA 전사죠. 전사해서 요 mRNA가 세포 바깥으로 나가면은 대부분은 요 막이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들은 요 RNA를 ER 골지로 보내요. ER 골지. ER은 소포체, 소포체나 아니면은 골지 컴플렉스에 보내서 거기 리보솜을 이용해서 번역, 트랜슬레이션, 단백질 합성이죠. 번역 이퀄 이제는 이거는 다 알겠지. DNA, mRNA, 단백질. 이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하고요. 이 과정을 트랜슬레이션, 해독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뭐 DNA는 스스로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하고 이걸 센트럴 도그마라고 중심 이론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튼 바이러스의 막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복제된 바이러스의 DNA가 핵 바깥으로 나오면서 요 막단백질에 쌓여지게 돼요. 캡시드에. 그 다음에 다시 외피를 갖고 성숙한 바이러스가 방출되기 전 외피를 가지기 위해 세포막, 내막, 핵막으로부터 방출된다. 요 색막으로부터 방출돼서 세포막을 뚫고 뚫는다기보다는 세포막과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한 개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만 나갈 때는 수천만 개의 바이러스가 나오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뭐 코로나에 감염됐어도 감염된 바이러스의 숫자는 몇 수십 개, 수백 개에 불과합니다. 수십 개. 하지만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하나의 세포에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세포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생산이 돼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사람 질병과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 세균, 곰팡이, 원생동물, 원생, 기생충, 기타 감염이 있는데요. 요 밑으로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이제 원생 아메바 같은 거. 그러니까
미생물하고는 약간 다르죠. 미생물의 범주에 포함은 시키는데 미생물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그런 종류라 플라나리아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 바이러스, 뭐 에이즈 대표적으로 아까 HIV라는 그 바이러스가 CD4를 가진 T세포에 감염시켜요. 탄저병, 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수두도 바이러스고요. 콜레라는 세균이에요. 감기 당연히 바이러스고 설사 뭐 바이러스에 의한 거 로타 바이러스에 의한 거 있고 뭐 세균에 의한 설사 질환도 많이 있죠. 그렇죠? 약간 헷갈리면 댕기열, 에볼라 여러분 봤을 거고 나이지리아 모기 같은 거 감염되면은 열나잖아. 그쵸? 그리고 뭐 말라리아 이런 것들은 원생동물이에요. 대부분 열대지방의 풍토병인데요. 이 원생동물이라는 게 아까 플라나리아나 뭐 아니면은 그런 조그만 아이들의 포자를 모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모기에 물리면은 전달이 되게 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두 뭐 아까 얘기했던 천연두도 바이러스고요. 광견병도 바이러스고 폐렴은 박테리아에 의한 것도 있고 곰팡이에 의한 것도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도 있죠. 인플루엔자 감기죠. 독감. 급성 인두염, 뭐, 이거 세균에 의한 거라고 그러고, 파상풍 같은 것도 세균이고요. 못 같은 거 찔렸을 때, 또는 뭐, 쇠 같은 거에 이렇게 베었을 때, 거기에 붙어 있던 쇠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쇠독이라기보다는 쇠에서 증식하는 세균이 혈액 안으로 들어와서 혈액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세균 질환이고요. 그래서 파상풍 주사 같은 거 맞죠? 못에 밟고 그러면은, 결핵도 네, 세균이고요. 창티푸스도 세균이고, 웨스나일 열이 아까 그 웨스나일 바이러스, 모기의 웨스나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전염되는 그런 병들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세균에 대해서 바이러스만 계속 얘기했으니까 세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박테리아라고 얘기하고요.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뭐 로드 모양도 있고 알균, 동분한 코커스 모양도 있고 나선 모양을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험실에 오시게 되면은 박테리아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면은 동물세포에 감염된 박테리아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길쭉하거나 동그란 애들이 막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물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박테리아한테 감염되면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얘네들이 증식을 하면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랩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그 여러분들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 대부분의 이 스트랩토 계열의 박테리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익한 박테리아를 사용을 하죠. 스트랩토코커스 또는 스트랩토 바실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많이 붙어져 있고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박테리아 중에 우리가 박테리아를 제거할 때는 항생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항생제. 페니실린에서 나온 푸른 곰팡이에서 힌트를 얻었죠. 푸른 곰팡이가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죽는 거를 막으려고 자기 주변에 이제 클리어 존을 만들게 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항생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액체를 박테리아한테 뿌렸더니 박테리아가 다 죽는 거야. 근데 요즘은 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 이런 애들이 나타나고 있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 안티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저항성을 생긴 한두 마리가 생겨나게 되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적으로 증식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저항성을 가진 애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주가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1세대 항생제에서부터 4세대 항생제까지 새로운 항생제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
박테리아는 그거에 대한 내성이라는 거를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한 박테리아들이 늘어나서 계속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뭔들 문제가 아니겠어요. 인간이 손을 대갖고 오래 생명 연장을 하는 동안 만들어낸 수많은 이익이 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의 어떠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파괴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니까요. 슈퍼박테리아가 탄생을 하셔서, 다른 박테리아들은 쩔쩔매고 있는데 혼자 저기 헤드폰까지 끼고, 빨간 팬티를 입지는 않았겠지만,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즘 병원에 저런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급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저런 슈퍼박테리아가 병원에 있는 기구 같은데 또는 환기구 같은 데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이제 붙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하고 좀 다른 게, 바이러스는 절대적으로 세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숙주가 있어야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꼭 숙주가 아니더라도 자연계의 조건이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하나가 들어가서 자기 유전자 복제하고 그 다음에 껍데기 만드는 단백질, 구조 단백질 만든 다음에, 레고 블럭 같아요. DNA만 막 만들고 껍데기만 막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걔네를 껍데기 하나, DNA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을 해서 수천 개의 바이러스를 일시에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두 개로 분열되고요. DNA 복제된 다음에 두 개가 또 각각 또 분열하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장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이러스의 성장 곡선은 어떻게 보면은 박테리아하고는 조금 유사하긴 한데, 타이밍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박테리아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2의 n수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론 꺾어지겠지만. 세포 분열, DNA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사람의 동물세포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DNA를 먼저 복제를 하고 셀 사이클에서 G1, G2, 세포 간기를 지나서 마이토시스, 세포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포벽과 세포막이 모여서 DNA를 나눠 갖고 막으로 갈라지게 되면 두 개의 박테리아로 분리돼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유전자 말고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원형의 유전자가 있어요. 1학기 때도 몇 번 얘기했고, 유전학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원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플라스미드 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형의 박테리아 유전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유전자 제조합하는데 유전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제조합 단백질 만들고 그럴 때 다 이 박테리아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는 유전공학을 가능하게 한 도구예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왜 플라스미드가 유전공학을 가능하게 한 도구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다다음 시간에 할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게 되고요. 성장 곡선을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뭐 완전히 피크죠.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세균수는 단지 7시간 안에 1개의 세포가 2억 개의 세포로 증식이 되는 제2형 증식 곡선, 시간에 따라서 거의 뭐 일직선으로 올라갈 만큼 급격하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먹이가 없어지고 개체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박테리아들도 노폐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폐물의 축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면 성장 곡선이 꺾어지게 되죠. 다음은 이제 진핵생물이에요. 진핵병원 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진균이라고 하는 효모나 곰팡이, 뭐 버섯 이런 것들인데요. 펀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진핵 병원 미생물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포자 형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빵 만드는 효모는 그래서 미생물에 포함이 되지만 핵막을 갖고 있는 동물 형태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요. 또 곰팡이들도 이제 포자를 갖고 있는 형태죠. 버섯도 포자가 있고 우리가 먹는 버섯이라는 거는 균사체라고 해갖고 버섯의 몸체예요. 몸체. 버섯의 몸체는 균의 몸체죠. 우린 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씨앗이 이제 포자라고 하는 아이들이죠. 오케이? 기생충은 이제 원생동물이나 기생충 이런 안에 포함되는 아이들이고요. 뭐 여러 가지 날아다니는 곰팡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혀 안에 칸디드 알비칸스라고 하는 결합에 의해서 뭐 감염이 되는 건데요. 아구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말라리아에 대한 생활사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원생동물이에요. 원생동물. 그래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하고 증식하는 형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복잡하게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번호부터 한번 봅시다. 뭐 학질 모기가 사람을 물면 혈액 내에 플라스모디움 정자와 알세포가 생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뭐 일반적으로 암컷 수컷이 나눠져 있죠. 근데 얘네들도 뭐 암컷 수컷이 나눠져 있긴 한데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배우자로 수정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접합자가 성숙하여 난세포체를 형성한 다음에 난세포체가 소포 이런 홀씨로 만들어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퍼져나가는 홀씨들이 요 간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요 간세포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분열소체는 간세포에서 나와 적혈구를 침범한다. 간세포에서 증식해서 나온 다음에 적혈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적혈구 내에서 분열소체는 둥글고 아메바 형태로 된 후 분열소체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원래의 알 모양이죠. 알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모기에서 사람으로 와서 사람에 있다가 모기로 가고 다른 사람한테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말라리아는 이제 원생동물, 프로토조아라는 형태로 포자, 홀씨체라고 얘기하는데 뭐 포자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되고요. 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만 평생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 배우자가 만들어지고 배우자가 어떨 때 증식을 하고 홀씨가 어떻게 간세포로 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럼 시발점은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한테 모기가 물게 되면은 모기한테 그 홀씨가 넘어가게 되고요. 모기 안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다시 이 홀씨 소체가 모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토병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이미 내성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질환, 박테리아 질환, 그리고 앞에 뭐 균류, 그리고 원생동물 다 병을 일으키는 방식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네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기생충, 뭐 파라사이트 징그럽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실체가 있어요. 실제 모양도 있고 좀 크죠. 지렁이 같이 생긴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와충, 선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웜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 기생하는 기생충, 뭐 연충을 통틀어서 연충이라고 하고요. 연충, 웜이라고 표현합니다. 와충은 뭐 평평한 애, 뭐 선충은 선처럼 길쭉한 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놓는데요. 예전에 그 약간 기생충 아빠라고 그래갖고 기생충 연구소에 계신 삐쩍 말라갖고 TV에 가끔 나오시던 분 있어요. 여하튼 기생충은 뭐 발열, 근육통, 설사, 기침, 구토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선충 같은 경우 뭐 묘충 형태로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말 그대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누군가의 몸에 기생하면서 자기는 도움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양분을 빼먹는 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요. 멍멍이, 강아지 같은 경우 이제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는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면은 심장에 자리를 잡고 이 선충 형태예요. 계속 길쭉길쭉한 애들이 자라면서 심장세포, 심근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지금 뭐 예로 코끼리 피부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코끼리 피부병 같은 경우도 기생충들이 림프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림프관 안으로. 그래서 여기 다리의 코끼리 피부병, 회충, 뭐 라운드웜이라고 하는 애들이 림프관 조직으로 들어가서 림프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혈관 안에 혈액이 있고 세포 사이사이 체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차져 있어요. 세포 간질에 이 체액들이 혈관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된 다음에 혈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종 생기거나 아침에 얼굴 막 이렇게 붓고 그랬을 때 그게 제거되는 데는 림프관이 관여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림프관이 막혀버리면은 물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퉁퉁 붓는 거예요. 이게 다 기생충에 의해서. 그러면은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쪽에 체액이 고이게 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프라이온. 광우병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광우병. 프라이온 디지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이 뇌에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스폰지 디지즈라고 해요. 뇌에 세포를 죽이면서 이렇게 구멍을 빵빵빵빵빵 뚫어서 스폰지처럼 만들어버려서 그 신경을 손실시켜서 죽이는 병입니다. 그래서 광우병, 소가 미친 병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뇌에 이런 구멍을 형성하면서 뇌 병변을 일으켜요. 신경이 소실되니까 특히 이제 근육에 근신경 손실을 줘서 소가 균형을 못 잡고 쓰러져요. 계속. 그래서 이제 광우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야콥스 디지즈라고 해서 사람한테 나타난 그런 형태들도 있고요. 옛날에 영국에서 이 광우병 때문에 사람한테 전염이 되네 안 되네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광우병 소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하고 이랬었는데 뭐 지금 많이 먹죠. 크게 문제 없어요. 이 광우병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한테 육류죠, 육류. 그러니까 광우병으로 사망한 소의 고기 이런 것들을 가공 처리해 갖고 사료에다가 육류를 넣어 갖고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류가 광우병, 그러니까 어떤 병 질환이 있는 형태가 남아 있으면서 사료로 공급이 되니까 그거를 섭취한 소들이 다시 동일한 질병을 갖게 되는 그게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은 앞에 봤던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도 기생충도 곰팡이도 아니에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이거는 수용체 단백질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프라이온 단백질이 변성을 하게 되면은 PRP라고 표현하는데 스크래피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파 헬릭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베타 시트로 바뀌어요. 단백질 형태가. 그러면은 변형된 이 스크래피 단백질이 정상인 프라이온 단백질을 계속 변형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단백질은 혈액을 떠다니다가 원래는 세포에 붙어 있었는데 변형이 되면은 혈액으로 떠다녀요. 그러면서 세포에 특히 이제 신경, 뇌로 가서 이렇게 뇌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 프라이온병에 의한 회백질 액포 변성이라고 되어 있죠. 회백질이 되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단백질에 의한, 단백질이 마치 감염병을 일으키는 생명체처럼 변형된 거죠. 근데 이거 전염되는 방식은 얘가 혼자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변형된 스크래피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 같은데 이제 죽은 사람 뇌 이렇게 먹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면은 이제 야콥 디지즈라고 이런 광우병과 유사한 형태의 질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프라이온이 변형된 형태로 정상적인 프라이온을 변형시키고 뇌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에요. 참 희한한 질병이 다 있죠. 근데 감염성은 없는데 마치 얘가 정상의 단백질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감염성이 있다라고 처음에 믿었어요, 사람들이. 오케이? 그리고 이 변형된 단백질은 열을 가하거나 단백질 분해 요소를 처리를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무서운 거죠. 뭐 질병의 경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호흡기 가장 외부와 접해 있으니까요. 요즘 뭐 비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 접촉한 다음에 입으로 손을 빨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대부분 여기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손 깨끗이 닦고 마스크 쓰면은 이거는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침도 마찬가지고 이제 동물에게 물리거나 동물의 혈액에 그러니까 침에 들어있던 게 들어오는 그런 것이고요. 뭐 A형 간염, 살모넬라증 이거는 똑같죠. 먹어갖고 위 창자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거고요. 옛날에 기생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대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물을 키웠기 때문에 그 분뇨에 들어있던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식물에 붙어갖고 내가 섭취했을 때 내 몸 안에서 부화를 해서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피부 이제 상처를 낸다는 거죠. 상처를 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혈액도 수혈이나 바늘 찔린 거, 뭐 병균 감염된 사람 주사액 주다가 나한테 잘못 찔리면 거기 붙어있던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요. 벌레 물리는 거. 요즘 이게 대부분이야. 모기, 진드기. 유행성 출혈이나 아니면은 급성 혈소판 감소증 이런 것들이 다 모기나 진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라리아 모기, 비형 간염 이런 것들은 이제 수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비뇨생식기, 뭐 요도나 자궁을 통해서 성병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임질 뭐 이런 것들이 요도나 이런 곳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요. 동물한테 물리는 건 광우병. 침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침샘에. 그러다가 물리면 그 물린 상처로 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모든 감염이라는 것은 결국에 외부에서 내부, 내 몸 안으로 진입이 됐을 때 감염이 일어나는 거고요. 모든 부분이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부 질병은 특정 증상과 징후를 보이며 이를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스 할 때 RS 뭐 이런 것들이 다 신드롬, 네, 유사한 증상, 징후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내면서 요즘 뭐 입맛이 떨어지거나 냄새가 안 맡아지고 맛을 모르겠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병의 경과, 바이러스는 여기 있듯이 0일부터 14일이죠.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엔 감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기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14일 자가격리를 하는 데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복기가 한 3일 정도, 전국이 이제 초기 한 이틀, 그 절정기는 5일부터 열흘 사이에요. 거의 요 5일부터 열흘 사이에 절정기를 찍고 이제 낫기 시작하죠. 오케이? 요 절정기 때만 잘 넘기면 됩니다. 아니면은 잠복기 때 막으면 돼요. 비타민 먹고 좀 푹 쉬면은 나을 수도 있죠. 바이러스가 보통 이런 주기를 가지고 감염이 일어난다. 절정기는 5일에서 뭐 8일 했는데 5일에서 10일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라이노나 이제 아데노 달라요.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겁니다. 바이러스 중에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한 300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죠. 뭐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느냐? 조직 침범. 뭐 똑같죠.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 침범. 그걸 감염이라고 얘기했었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아까 루트가 보여줬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효소와 독소를 나눠서 얘기를 해 놓은 건데요. 이제 외독소, 내독소, 바깥에서 들어오는 독소 또는 이제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뭐 구분지어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톡스 세균이 바깥에서 만들어서 나한테 찔러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독소는 감염된 후에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독소로 인해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전염병 전파 뭐 워낙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흑사병하고 천연두가 제일 무서웠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뭐 억 단위예요. 근데 지금은 천연두는 없어졌고 패스트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유행성 감기는 늘 있고요. 독감. 독감도 옛날에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라고 해서 유행을 했었죠. 아마 한 번 정도 더 경험하지 못했던 독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질병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아웃브레이크, 창궐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새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 유튜브에 공짜로 다 나와 있어요.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영화인데 한번 심심하면 보세요. 재밌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되면 그래도 뭐 다 죽는 건 아닌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90%예요. 미국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그래서 새로운 병이 전염병이 나타난다. 그걸 아웃브레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아웃브레이크. 전국 용어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염병이 이런 종류가 있다. 대부분 사람 접촉, 비말, 동물 접촉 이런 것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요. 최근에 유명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여기 에볼라, 그리고 뭐 한타 바이러스는 한국에 계신 이호황 박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 이름을 붙인 바이러스입니다. 한탄강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한타 바이러스예요. 유행성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조류독감 2007년도 얼마 안 된 걸로 보면 에볼라 2011년도 에볼라는 다 이 서아프리카에서 원래 많이 발병이 되는 그런 질병이고요. 아프리카에서 발병돼서 다 부족을 죽여버리면은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져나갈 수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 고초주로 들어간 사람들이 걸려서 죽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사스, 조류독감. 요즘 조류독감 또 왔다고 그랬죠. 조류독감이 문제가 아니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신종 질병들이 2000년도 들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는 아마 맛보기일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 질병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90년대예요. 2000년대. 빨간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서워.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를 한번, 에볼라 바이러스 영화예요. 1990년대.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을 생물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뭐 콜레라나 아니면은 결핵, 댕기열, 그리고 아까 천연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두가 이제 사멸이 돼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전염병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빠르게 진행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거기 계세요? 네, 있습니다. 뭐 새로운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외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한번 쭉 배우신 거니까. 질문 없어요?